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꾸준히 감사드리죠. 지켜주셔서. 네. 근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그림 같은 게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해넘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카페 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면 꼭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이나 네. 새해라 그러면 해 뜨는 모습이나 맞아요. 이런 그림 얘기를 뭐 하고 또 많이 봤는데 네. 오늘 그런 거 준비해 오시나 해서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요. 이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고 하루인데 네. 왠지 연말 연초가 되면 괜히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맞아요. 성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저도 올해 이 미술랭 가이드 시작하면서 반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작품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 가치만을 얘기하거나 너무 의미만을 강조하거나 네. 이런 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 점차 개념이 중요해지고 거기에서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는 맞는데 보다 직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네. 작품을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로 생각하거나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감정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요.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찰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은 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깨셨는데요. 그래도 약간 좀 식상할까 봐 좀 걱정인데요. 아주 사랑이 식상한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죠. 너무 시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사랑을 노래하는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1세기에 최수종이 있다면 네. 20세기에는 마르크 샤갈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샤갈. 네, 샤갈 다들 잘 아시죠? 네. 역대 화가들 중에서 최고의 사랑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그의 삶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었는지 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피카소 하면 입체파, 예. 모네 하면 인상파 이렇듯이 샤갈 하면 떠오르는 화파가 있을까요? 샤갈파? 무슨 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샤갈은요, 사실 비평가나 미술사가들에게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샤갈의 작품에서 그 당시에 발발했던 초현실주의나 입체파, 야수파 등의 영향을 받은 표현법들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요. 네. 그가 특정 미술사를 견인했거나 하는 미술사적 업적은 사실은 없어요. 좀 비껴나 있었던 네, 화가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샤갈은요, 보통 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즘, 뭐 큐비즘, 임프레셔니즘 그런 사조들 네. 같은 것이 이즘에 속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오로지 스스로 그 본인의 삶 자체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고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샤갈파라고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됐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그 뒷걸음질 치다가 잡은 격인데요. 네. 근데 진행자님, 네. 그 인상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은 뒤에 주의, 이즘이라는 말이 붙는데 네. 그 이전에 보면은 르네상스 미술, 중세시대 미술 이런 거에는 모모주의가 안 붙잖아요. 그러네요. 혹시 요거 인지해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네. 미술계에서는요. 예. 요거를 이즘의 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즘이라고 붙는 그 말이 붙는 시대가 있고 예. 안 붙는 시대가 있는데 그 이전의 시대는요. 예.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풍이 보통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예. 예술 형식 혹은 예술 경향을 말하고요. 이즘 이후에는요. 네. 예를 들어서 큐비즘은 다시점, 슈르레알리즘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는 무의식 이런 식으로 지역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어떤 이제 주장이나 사상을 같이 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일종의 미술 운동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샤갈은 이즘으로 분류할 수 없는 화가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을 했던 화가길래 네. 이렇게 독특한
뭐 일종의 화풍이든 네. 어떤 지향을 갖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샤갈은 그냥 삶이 사랑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샤갈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샤갈은 1887년 러시아 제국의 도시였던 비텝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화가라는 것도 몰랐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이 비텝스크는요 현재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된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네, 나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 샤갈이 우리나라 출신이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중간에 샤갈이 나중에 프랑스로 귀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도 샤갈은 프랑스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군요. 많이 프랑스 출신으로 많이 알고 저도 계실 그럴 거예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세 나라에서 모두 사랑을 받고 있는 샤갈은요. 사실 유년 시절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네. 유대인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생선 가게에서 어머니는 야채를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난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요. 샤갈이 1910년에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네. 근데 가난한 가정에서 어떻게 파리로 유학까지 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당시 러시아에서 그 유태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했던 변호사가 샤갈의 재능을 보고 프랑스 유학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샤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을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상처가 좀 남게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좀 느껴지실 때 있지 않으세요? 유복한 것과 가난한 것과는 별개로 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구나 싶은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좀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참 뭐랄까 사랑을 받을 만큼 돌려준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가 사랑이란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샤갈은 경제적 여유보다는 사랑의 여유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전에 고향에서 벨라 로젠펠트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때 샤갈이 22살, 네. 벨라는 14살이었어요. 14살하고 굉장히 사랑에 어리죠. 빠져요? 네. 샤갈이요. 벨라를 처음 만난 순간을 훗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는 그녀가 바로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일 줄 알았다. 벨라는 캔버스 위를 떠다니며 나의 예술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뮤즈에 대한 뮤즈네요. 얘기 같죠. 예. 네. 프랑스에서 1910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유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샤갈이 프랑스에서 어울렸던 예술가들 대부분은요. 대단한 여성 편력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얼마나 눈길을 끄는 요소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기회도 많았을 거고요. 예. 근데도 샤갈은요. 프랑스 유학 4년간 고향에 있는 벨라만을 그리워합니다. 굉장히 그래요? 순애보 같은 사랑이죠. 명품이 널려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시대의 유행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네. 뭐 우리 벨레 에포크 시대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게 화려한 프랑스에 가가지고 4년간. 근데 그러니까요. 고향 생각만 해요? 네. 4년의 유학 기간 동안 한 사람만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영상 통화는커녕 해외 전화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910년이니까. 예, 예. 샤갈이 이 기간 고향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사실은 고향을 그리워했다기보다는 고향에 있는 벨라를 그리워했겠죠. 혹은 벨라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거나. 네. 네, 근데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까지 받아서 유학을 왔는데 자주 비행기표를 끊을 여력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샤갈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했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어려웠을 거고. 네, 당시에 자동차도 뭐 없었던 시대일 텐데 네. 기차 타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아니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예. 꿈을 꾸는 거예요. 아, 그녀 꿈을 꾼다. 네, 꿈에서는 비행기표를 끊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예. 네. 너무 낭만적인데요. 낭만적이죠. 네. 다시 말해서 꿈을 꾸는 방식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이제 갈 수는 없고 이제 네. 꿈에서 그녀를 그렸다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요. 1911년 파리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린 그림이 있어요. 네.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화면에는 아주 크게 왼쪽에는 염소 얼굴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 얼굴이 크게 있고 네. 둘이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애정이 가득 담긴 따스함이 느껴지는 눈빛인데요. 여기 화면 곳곳에 고향에서의 추억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의 젖을 짜는 여동생도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예배당도 있고요. 낫을 든 농부와 여인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그 구성이 막 집도 뒤집혀져 있고 사람도 뒤집혀져 네. 있고 막 꿈결을 그린 듯한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풍경화 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아무리 뭐 상상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초현실주의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샤갈을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로 보는 해석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샤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환상과 상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는 곧 현실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초현실주의로 규정되는 것을 좀 거부를 했는데요. 네. 꿈에서 만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큼은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스한 동화 같은 이 그림 덕에 샤갈은 색을 잘 쓰는 화가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1914년 베를린에서 첫 개인전을 굉장히 성공리에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정확히는 벨라가 있는 고향 네. 비텝스크로 돌아옵니다. 근데 드디어 고향이 돌아왔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설마 헤어졌다는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예. 네, 제가 정말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다행히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 그래도 네. 사랑의 화가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둘은 결혼을 합니다. 왜 제가 당황스럽다고 생각이 들죠? 아마 기대감이 충족된 것 같으신데요. 네. 당시 샤갈의 나이는 28살, 벨라는 20살. 근데 사실 둘의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네. 샤갈과 벨라는 첫사랑이고 누구보다 서로를 원했지만 벨라는 보석상 아버지 아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러시아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유한 자제가 가난한 화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집안에서는 반대가 있었겠죠. 예. 그래도 다행히 어느 누구도 이 둘을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샤갈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두 점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결혼 직전에 그린 생일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결혼 후에 그린 산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요. 두 작품 모두 샤갈과 벨라가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고 하늘을 두둥실 날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황홀한 기분이 들게요. 예. 왜 우리 기분이 좋을 때 나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아 이런 붕 떠 있는 표현을 느낌 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두둥실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라서 저도 이 두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생일은 샤갈의 생일날을 담은 그림이고요. 꽃다발과 음식을 들고 실제로 벨라가 찾아왔는데 예. 샤갈이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네, 결혼하기 그렇죠. 직전에. 그래서 그림 속에 샤갈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고개를 굽혀서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샤갈이 설레고 들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두둥실 날아오른 듯하죠. 그리고 그 색감은요, 붉은 카페트와 샤갈의 녹색 스웨터가 두 개가 이제 보색 대비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강렬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샤갈을 세계 화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아마 이 작품 보신 분들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같은 맞아요. 그걸로 기억을 네, 많이 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산책은요. 네. 요 생일보다 조금 더 유명한 작품일 것 같은데요. 네. 결혼 후에 2018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여기서는 생일과는 달리 벨라가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샤갈이요. 그러면 샤갈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샤갈은 오히려 이제 그 발을 땅에 대고 그녀를 안정감 있게 받쳐주듯이 이제 듬직하게 서 있고요. 네. 벨라는 모든 것을 샤갈에게 맡기고 의지한 듯한 그런 평온한 모습입니다. 벨라가 손을 잡고 있는 샤갈도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찬 표정을 하고 있고요. 예. 화면의 좌측에는 피크닉보에 이제 와인잔과 와인병이 있고 들판과 집은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요, 요게 2018년이요. 예. 러시아 혁명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혁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918년.
아, 네. 제가 예, 예, 2018년이라 그랬나요? 네. 1918년. 네, 1918년에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예. 힘든 상황 속에도 얼마나 서로 사랑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복잡했겠어요. 맞아요. 그 혁명도 일어나고 네. 짜르 체제가 막 무너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네. 근데 사실 또 벨라가 뭐 굉장히 좋은 집안의 네. 엘리트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더 많이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도 사랑에 빠져서 두 네. 사람이 사랑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 네. 혹시 샤갈은 낭만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요. 화가로?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요. 그 샤갈의 생일과 산책 이미지를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작품인데 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요. 이 다음 스토리요. 네. 제가 혁명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그때 러시아 혁명 그리고 뭐 3월엔 러시아 혁명 7월인가 9월인가 이제 조금 지나서는 볼셰비키 혁명 네.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둘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볼셰비키 혁명이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예. 근데 이 그 마르크스주의가 이론적으로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상적인 이론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와서야 이제 다들 좀 이렇게 벗어나는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샤갈도 이 흐름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비텝스크 미술학교 교장 자리에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네. 상황은 이론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혁명으로 권력을 쥔 세력들이 자신의 가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늘을 나는 당신의 그림은 레닌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네. 왜 공산주의를 위한 그림을 안 그리냐.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공산주의를 위한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반혁명적인 예술가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참, 이거 사상이 불순하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사랑만을 표현했던 샤갈은요. 1922년에 벨라와 그 둘 사이에 또 딸 이다가 있었거든요. 네. 딸과 함께 러시아를 탈출해서 다시 파리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샤갈의 그림은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런데 행복도 잠시 곧 독일에 누군가가 총리로 임명이 되죠. 히틀러. 맞아요. 예. 근데 샤갈이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 숙청에 앞장선 히틀러는요. 당시에 유명한 유태인 화가인 샤갈을 콕 집어서 제거해야 할 예술가 취급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파리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독일에 있는데 어떻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꼽았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네. 이제 그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베를린에서도 원래 전시도 하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런 유태인 화가인 샤갈을 콕 집어서 사실 히틀러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막 퇴폐 미술전, 그러니까 안 좋은 미술 작품 예, 전시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여는데 거기 샤갈 작품도 전시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숙청 대상으로 취급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에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꼭두각시 정부라고 하는 비시 정부를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히틀러가 그렇게 찍어버렸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미국까지 가는 그러니까요. 국적도 애매하고 그러게요. 유대인에다가 맞아요. 미국까지 망명을 가는 그러니까요. 참 인생 정말 험난했군요. 맞아요. 그 행복해 보이는 작품과는 달리 생각보다 네.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계속해서 사랑과 행복을 표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으로 온 지 3년 뒤에 예. 1944년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벨라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녀의 나이 향년 49세. 더 젊었는데. 네, 아직 젊은 나이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샤갈이 시름에 빠지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9개월간 붓을 들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렸던 그림에 온통 벨라가 등장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작품을 모두 이렇게 돌려놨다고 해요. 안 보이게. 뒷면으로 네. 보이게. 그래도요. 샤갈과 벨라 사이에 그녀를 닮은 딸이 있잖아요. 네. 딸의 위로로 인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서서히 화폭에 담기 시작하는데요. 벨라의 사망 후 9개월 뒤에 붓을 처음 들고 그린 그림이 그녀 주위에 라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요. 다소 어두워요.
아무래도. 네. 네. 중앙에 이렇게 원형의 이런 그런 도상이 위치를 하는데요. 네. 이 원형 안에는 벨라와의 추억으로 가득한 고향 비텝스크의 풍경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 이제 초승달도 떠 있고 밤인 거죠. 예. 이거를 위에서 딸 이다가 이제 공중에 떠서 받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오른쪽 앞에는 부채를 들고 장밋빛 의상을 입고 있는 젊은 벨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신랑. 아마도 과거의 추억을 그리면서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는 듯한데요. 짙고 어두운 푸른색의 그 죽음에 의한 깊은 그러니까 푸른색은 네. 죽음에 의한 깊은 우울과 절망을 나타내는 듯하고요. 촛불은 언젠가 다 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유한함을 좀 표현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9개월 만에 든 그 붓을 든 샤갈이요. 이후에 그리는 그림 속에도 계속 벨라가 등장을 하죠. 야, 22살에 14살이었던 벨라를 만나서 지금 그 사망할 때까지 계속 네. 사망한 이후에까지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한편의 영화인데요.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환상을 깰까봐 예.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왜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아내가 죽었을 때 샤갈의 나이는 57세였거든요. 예. 그리고 98세까지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벨라가 죽고 40년이나 더 산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만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사별 후의 만남이니까 네. 뭐 벨라와의 사랑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왠지 이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한 사람만 이렇게 그리워한 걸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후에 샤갈에게는 2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벨라와의 사랑만큼 각별하지는 못했어요. 그 벨라가 죽고 나서 처음 만난 그 여인은요. 네. 딸 이다의 친구 버지니아라는 친구가 샤갈의 가사 도우미를 했는데요. 네. 25살 연하이자 딸의 친구인 버지니아와 사랑에 빠져서 아들을 낳고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환상 깨질 때 유리창이니까 와장창 깨지는 느낌 같은 거 봤는데요. 네, 근데요. 샤갈의 첫사랑은 벨라잖아요. 예. 계속 그 샤갈이 벨라를 잊지 못하자 버지니아는 결국 샤갈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발렌타인 브로드스키라는 여인인데요. 네. 애칭이 바바예요. 바바를 만난 뒤에 다시 활력을 찾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다가 1985년 98세까지 살았는데요. 근데 그 바바를 그린 작품은요. 확실히 벨라와는 좀 달라요. 네. 작품을 보면 바바는 앞쪽에 밝은 모습으로 그렸는데 샤갈은 뒤편에 배경의 어두운 모습으로 고개를 막 숙이고 있는 듯 그렇게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벨라를 그렸을 때처럼 환희에 차 있는 모습과는 좀 달라요. 어쨌든 샤갈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바바. 저희한테는 좀 고마운 여인이기는 하죠. 바바는 서운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뭐 존경하는 그런 뭐 화가였다면 그의 그 임종까지 이제 끝에까지 옆에 있었던 것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근 40년간. 근데 샤갈을 저는 한 19세기 네. 화가쯤이라고 그냥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1985년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쵸.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동시대 맞아요. 작가인데요. 맞아요. 예. 다들 막 샤갈, 고흐, 피카소 이렇게 하면 다 이제 고전 속에 나오는 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피카소와 샤갈은 꽤나 늦게까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까지 살아 있었죠. 네. 요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네. 샤갈이 사실은요 한국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과. 네. 예. 한국에 박생광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예. 이 작가는요, 뭐 샤머니즘, 불교, 민화 등의 지극히 한국적인 주제를 그리는데요. 오방색의 오색찬란한 색채를 써서 네. 동화 같은 샤갈의 분위기와는 다소 다르지만 그 자유로운 화면 구성이 샤갈과 꽤나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의 샤갈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샤갈은요, 그 90세쯤에는요, 루브르에서 살아있는 작가로는 최초로 개인전을 열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생광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의 샤갈이라고 하면서 샤갈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우상이죠, 일종의. 예. 그게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마침 박생광 작가가 1985년 5월에 파리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샤갈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요, 샤갈이 같은 해 3월에 사망을 했어요. 5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둘은 만나지 못했고요. 박생광은 5월 전시 이후 같은 해 7월에 작고를 했어요. 이렇게 왜 굉장히 이렇게 또 애간장 먹이는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샤갈은. 이게 다 영화 뭐 지어낸 말처럼 정말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그렇게 살아생전의 꿈이었다고 했는데 제가 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도 둘은 하늘에서 만나서 담소를 나눴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 박생광 작가와 샤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살아있을 때 고마워, 사랑해 이런 단순한 말을 정말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말 평소에는 왠지 쑥스러워서 잘 못하시잖아요. 네. 오늘 연말에 이 이야기를 준비한 만큼 뭐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걸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샤갈 얘기 들으면서 샤갈이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이 뭐랄까 홍재 디렉터한테 저도 사랑합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맙습니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한 해 고맙습니다. 동안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